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서입니다. 지난번 그 인사를 드렸던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그때 이제 일본의 행동주의가 활성화된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제 그래서 그 참 일본 참 부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관련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참 여러 아이디어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그 일본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히 환율 게임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본이 정말 진심으로 바뀌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사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이 차트에 보시는 오른쪽 차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까만색 선이 JPX 프라임 150 지수이고요. 회색 선이 TSE 동경 지수입니다. 사실 뭐 이게 얼마나 큰 성과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이 변동성이 줄면서도 성과가 나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차트는 지난번에 보셨던 차트입니다. 행동주의 활성화한 가장 큰 요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JPX의 변화다. 뭐 그래서 체제가 4개 체제에서 3개 체제로 변했다. 그리고 또 JPX 프라임 150 지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더라, 이런 건데, 사실 저희는 밸류 프로그램이 정말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도쿄 거래소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은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 비용과 그리고 주가를 어떻게 하면 경영에 잘 반영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이 도쿄 증권거래소 JPX가 전체 10가지 항목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영을 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밸류 프로그램의 시초였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그 앞에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선정을 했더라, 그리고 또 JPX가 4개 체제에서 3개 체제로 바뀌었더라 라는 것들은 뭐 지난번 행동주의 펀드가 활성화된 주요 요인이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이 경영에 있어가지고 자본 비용과 주가를 얼마나 의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에 초점을 뒀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지점에서 이 세부 항목들을 보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향하고 있는 투자 전략과 거의 유사하더라라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고성과 기업들을 사실은 저희가 선정을 한 게 아니라 도쿄 증권거래소 선정을 했어요. 이 도쿄 증권거래소 선정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것들을 중점을 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자리에 살펴보면서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일본 밸류 프로그램, 즉 자본 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1년 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29개 기업을 발굴하여서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시를 했는데요. 좀 재밌는 게,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 하시면 제가 애널리스트니까 어떤 종목이 좋아요, 어떤 섹터가 좋아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융 섹터가 좋습니까? 아니면 통신업 섹터가 배당을 많이 하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회사들은 뭐 물론 이제 은행 업종도 있습니다만 제조업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여기 큰 시사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려 볼 부분은 지금 빨간색으로 점선을 칠해 놓은 5가지 항목이 되는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했느냐를 보면 첫 번째로 그 에셋 얼로케이션이죠. 자산을 배분을 한 데 있어 가지고 중장기 비전에 따라서 배분을 하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자본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데 초점을 두기도 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지향 성과와 그리고 실제 기업 액션, 기업 경영이 어떻게 합일이 되어 있느냐라는 요 그 B의 1번, 2번, 4번이 실제로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경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하더라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와의 대화, 투자자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려 보면 중장기 경영 자원의 배분 뭐 이쪽인데요. 그 오른쪽에 차트 봐주시면 주가가 어마무시합니다. 사실 그 제가 제일 처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환율이랑 거의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사례로 보시는 아이신전기라든지 니폰가스라든지 뭐 치바교코은행, SWCC 같은 이런 회사들을 보면 그 2023년 3월 대비해서 적게는 60% 주가가 올랐고요. 많게는 거의 뭐 소위 속칭 더블 났다고 하죠. 거의 100%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런 것들을 JPX에서 이제 분석을 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 이 선정한 대상 기업들 자체가 경영 자원을 중장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배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JPX에서 이제 분석한 사례들을 보면 이 SWCC 같은 경우는 전선업종인데요. 이 전선업종이 우리는 의사 결정에서 ROIC를 중심으로 해서 에셋 얼로케이션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왜 요즘 이제 PBR 많이 이야기하시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면서 PBR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예 공시를 PBR ROE로 양분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PBR을 높이기 위해서 ROE를 이런 수단을 통해 가지고 높일 거예요라는 것들을 공시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 일본 회사들, 일본 기업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는 이만큼 수익을 얻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의 접근법을 갖고 왔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PBR ROE 모델, PBR ROE 요소로 분해를 한 다음에 우리는 작년 대비해서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이 좋아졌어요라는 것들을 공시를 하니까 설득력이 크게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중장기 경영 자원을 이런 PBR ROE 모델로 이렇게 배분을 브레이크다운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공시를 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상당히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상당히 크게 호응을 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본 비용입니다. 자본 비용 절감을 잘한 사례로 마루분이라든지 핀테크 글로벌, 콩코디아, 이데미스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콩코디아 파이낸셜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제조업, 서비스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자본 비용을 저감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요. 자본 비용을 어떻게 저감할 수 있냐? 저희가 그 아카데믹한 공식으로 보면 베타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타를 이쪽 회사들은 어떻게 줄였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리스크를 많이 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데미스 고산 이거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자본 비용을 금년도에는 자본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IR 활동을 하면서 자본 비용을 어떻게 줄이겠어요? 이만큼 줄이겠어요라는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자본 비용을 줄였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회사가 가고 싶은 지향점과 우리가 하고 있는 액션 아이템들이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기업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플랜트라든지 에바라 제약소, 뭐 세이노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주가가 거의 50%에서 150%까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경영 환경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그 기업 밸류업 요인 또는 자본 비용과 주가를
고려하는 이런 전략 자체가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 의미가 크게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영의 직접적으로 변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 동아건설이라든지 산효상해라든지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화학 같은 경우에는 주주 관여 활동 또는 주주 커뮤니케이션에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쓰비시 상사 이쪽 도쿄증권거래소에서 탑픽으로 삼는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투자자나 애널리스트와 대화하는 핵심 책임자로 임원을 이제 따로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대화의 실시간 상황 자체를 공개를 한다라는 건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배 제강소 같은 경우는 투자자와의 미팅 내용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안을 받았고요. 이런 제안을 우리는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는 바잉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례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도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더니 결국에는 주가가 화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5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자본 비용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경영 활동에 밀접한 활동들 자체를 이런 자본 비용과 그 주가를 활용한 경영 전략 자체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세부 안건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미확정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사례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제 경영에 자본 비용을 반영하게끔 또 이 자본 비용을 줄이는 것들을 실제 투자자들 그리고 또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안 이 2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